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3% 떨어진 21,408.52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9% 오른 2,427.4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8% 오른 6,176.3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수정치 133.32에서 133.07로 내렸다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했습니다. 6월 고용 추세 지수는 전년 대비 4.6%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이달 말에 열리는 회의에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8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일보다 0.4% 오른 배럴당 44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논의와 독일 수출 실적에 힘입어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전일 대비 0.46%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 역시 0.40% 상승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0.26%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치는 등 장중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이번 주 후반에 주요 금융회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 양상이 펼쳐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기관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238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등 관련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660선을 내줬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또 화장품 등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도 역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요국들의 긴축 신호와 또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로 하반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곽상준 부지점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워낙 잔잔하게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장애물이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 장애물을 넘기 전에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장 심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애물인가? 바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인데요. 즉 통화 정책의 정상화하는 이 첫 번째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긴축 발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는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때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큰 폭의 손실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워낙 그 인간의 두뇌는 손실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한번 당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일반 그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서게 된 것은 사실 2차 대전 이후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29년도 대공황의 지수가 회복되는데 정말로 오랜 기간, 약 20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들은 그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가슴에 간직하게 되죠. 전쟁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마도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시절에 어떤 그 위기들이 닥쳤을 때, 지금 뭐 폭풍우가 다가온다던가 맹수가 있다던가 할 때 피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인간 두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손실과 위험에 대해서 본능적인 회피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 것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테이퍼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제는 긴축이라고, 테이퍼링이 끝나고 긴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긴축 아니죠. 정확하게 긴축이라는 건 그냥 있었던 상태에서 수문에 물을 옆으로 열어서 물을 쭉쭉쭉 물 수위를 내리는 거를 긴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는 것을 떠서 물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년도의 긴축 발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 누가 썼어요? 중앙은행에서 썼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중앙은행도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한다라는 이야기가 뒤집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는 중앙은행들이 발작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을 잘할 거예요. 아마 중앙은행 위원들은 자기네들이 경기를 일부 회복시키는데 잘 조절을 해야 되는 의사 역할이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그 급격한 변동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나 이거죠. 지난번에 주사 맞아 보니까 이 주사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아픈 게 며칠 가는 거죠. 막 예를 들어 맞은 부위가 멍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사 준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겁이 나는 거죠. 현재 상황들은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도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들이고요. 그것들이 다 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나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실제화 될 때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제로 9월 달부터 통화정책 정상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통화정책 정상화하고 나서도 별일이 없을 때까지는 시장이 불안한 마음과 조마조마한 마음이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학창 시절에, 요즘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잘못하면 그냥 단체 기합하면서 줄 쫙 세워서 손바닥 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겁날 때가 언제죠? 맞기 직전이죠. 저거 맞으면 엄청 아플 텐데 이러면서 기다릴 때 굉장히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옐런 의장이 12일과 13일에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중요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분석과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말했던 그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시장이 달라져요. 그러나 어쨌든 해석을 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더라도 결국은 옐런 의장의 말의 본심에 대해서 본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결국은 현재 상황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디레버리지 상황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들 아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왜 왔나요?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임 미답의 상황인데 이런 전임 미답의 근본 원인은 과다통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따라주면서 실물 경기가 막 GDP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자본의 양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자본의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위축되죠. 그러니까 마치 운동을 할 때 심장에서 펌프질을 빵빵 해주지 않으면은 쇼크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혈액만 도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몸에 열만 쭉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따라와 주지 않는데 자본시장이 장기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죠. 왜냐? 과다통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되게 좋은데 이게 좋아서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따라왔으면 이렇게 불안 안 할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자본시장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실물 경기는 이제 막 회복이 되면서 올라오는 것 같긴 한데 자본시장은 이미 달려왔어요. 이미 결승전에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거는 뭐냐? 저는 이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 그러니까 이건 적응이라고 표현하기는 그거죠. 그런데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죠. 이게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적이 필요합니다. 즉 경기가 회복되어서 현재 자본시장 호황이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실적들, 기업의 실적들, 경기의 상승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지금의 불안감들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계속 좀 안 좋고 흔들리고 이런 이유는 미국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2, 4분기 미국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3월 말 대비 1.9%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 늘긴 느는데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이 느는 속도가 과거 대비 좀 둔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안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에너지 그리고 소재, 경기 소비재, 금융 쪽에서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도 하잖아요. 유럽도 이런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안 할 것 같은 유럽은 영원히 안 할 것 같았는데 유럽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시장이 좀 위축된 것이고 변동성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실적 회복, 그다음에 경기 상승률의 상승 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심리의 흐름들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잘 포착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장이 꺾이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그때 다시 안심할 것이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시간의 최대치는 9월 달에 실질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도했을 때까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심리는 그 전에 좀 현재 상황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안정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상화 과정에서 하반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유가일 텐데요.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44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저유가 공포가 다시 확산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중요한 게 이 수요죠. 그러니까 하나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과거에 이런 쪽 문제는 대부분 수요 쪽 문제였는데 지금은 공급 쪽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하고 완전 거꾸로죠. 옛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 쪽 상황들이 가격을 결정했는데 최근에는 수요 쪽이 너무 폭발하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떨어지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즘은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게 공급이 많냐 그러니까 수요가 많냐 수요가 적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이제 곧 드라이빙 시즌 가거든요. 드라이빙 시즌 가면 유가가 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이렇게 막 바닥에서 박박 박히고 있는 거는 생산의 문제고 그 생산의 문제에서 핵심은 결국 미국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 캐퍼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하루 평균 생산량이 933만 배럴이에요. 근데 조만간에 1000만 배럴 돌파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그러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미국 그 셰일 시축이 흐름들이 $40대 중후반만 되면 늘어나요, 막. 예, 계속 늘어요. 최근에 한번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만 23주 연속 시축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50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축이 개수가 계속 늘었죠. 그러면서 $40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축이의 증가 속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한 $60, $80, $70 이 정도 얘기하던 쉐일의 원가가 $50 밑으로 떨어진 건 거의 확실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40대 중후반에서도 또다시 시추기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대략 미국 쉐일의 그 원유 그 원가가 생산 원가가 $40대 중반 또는 그 밑이다라는 거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이 너무 커서 현재 유가가 이렇게 그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오펙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고 감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좀 막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이제 7월 말에 오펙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산량 제한 요청을 할 것이고 거기서 정말로 얼마나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좀 다들 좀 협조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가장 큰 기업인 아람코를 상장을 해서 큰 돈을 좀 땡겨야 돼요.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 돈 땡겨갖고 재정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야 아람코의 상장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를 지금 뭐 한 $60 이상으로 올리고 싶은 것이 아마 사우디의 간절한 마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올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분명히 하는데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펙 기본 국가들 외에 리비아, 나이지리아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감산 합의를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그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2016년 10월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하루에 40만 배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얼마 나오냐? 하루에 100만 배럴도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유가가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아요. 옛날 $100 때 막 재정 짜고 막 이랬던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베네수엘라 맨날 그 시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90, $100 그 이상 됐을 때 재정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야 하고 재정을 짜놨는데 이게 반토막 나니까 생산 원가가 걱정이 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서 재정 땡겨서 재정 운용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마진은 적더라도 재정이 필요하니까 공급량을 늘려서 총액의 이익을 땡겨와서 재정으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유가의 상승 쪽이 계속 좀 막히는 흐름들을 보여줄 텐데 이제 또 하나 조금 달라지는 것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오니까 수요 쪽은 확실히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9월달 정도부터는 난방유 수요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밑으로도 이제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 시간이 지날수록 위쪽으로의 상방에 대한 압력은 조금 커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유가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 금융시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유가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세게 나오면은 통화 정책 정상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금융계가 거기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한국은 아시다시피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주로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들이 그렇게 그다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시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요,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하이 세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중국 정부의 세관 통합제도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습니다. 자, 이번 정책이 한국 유통업계에는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좀 살펴주시고요.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칠지 봐주십시오. 네, 지난 상반기 동안 미국 증시를 포함한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새로운 역사를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동안 중국 증시는 사실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둔화되는,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증시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화학, 기기 같은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 오히려 세계 증시가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이 새로운 활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이 중국에서 새로운 세관 통합 제도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국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가 세관 통과 제도를 7월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실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지방성에 있는 세관들에게 어떤 일정 부분의 권한을 줘가지고 통관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관 정책 통합으로 인해서 이 지방 성세관들에 대한 권한을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중국은 중국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관시 문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이 중국인들만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관시 문화 때문에 세관 통과에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라든지 심사의 어떤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래서 그 실마리를 푸는 그런 통관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리스크 통제센터와 징세관리센터를 별도로 설립해서 일단 선 통과시킨 이후에 후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합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은 상해 세관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것을 중국 전체로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죠. 그래서 일단 서류 심사를 1차로 각 세관에서 통과시킨 이후에 그 대형 세관이라 할 수 있는 광저우 그리고 상하이, 텐진 등의 세관에서 한꺼번에 일괄 처리한다는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유통업체들이 다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이 관시 문화로 인해서 편법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원칙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사실 중국이 그동안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그 잔재가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수출 기업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수출 통과를 지연시키다든지 아니면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제도 시행 이후에 일부 기업들은 수출 호조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 중국의 어떤 세관 통합제도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순히 악재로만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중국 정부가 세관 통합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셨고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시총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기업들의 실적은 뒷걸음질 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이사님? 네, 지난주에도 한번 살짝 언급을 해둔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지난부터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표를 필두로 해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특히 3, 4분기를 시작하는 7월 이달에도 어떤 하반기 실적 호전주들이 장의 주도를 부각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종목군들의 투자들의 관심과 분석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의 모습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IT 기업들이 장의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 내막을 살짝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지난 7일 날 결국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4조 원입니다. 24년간 1위를 글로벌 시장, 반도체 시장을 석권해온 인텔을 추월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동안 잠잠했던 예전의 야당, 지금의 여당이죠. 여당도 삼성전자의 이 1위 탈환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보도자료도 낼 정도였으니까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1위 탈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이익은 무려 15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영업이익만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으로써 삼성전자가 전일장에서도 사상 최고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물론 종가상으로는 240만 원대 정확하게 말하면 전일 종가 삼성전자 종가 243만 3천 원 했거든요. 장중에 24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 여전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건 200만 원대가 아니라 300만 원대에 도달할 것이다 하는 분석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증권사 한두 개의 증권사가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치를 계속해서 앞자리 수를 바꾸는 이제 200만 원대, 250만 원대, 280만 원대가 아니라 300만 원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두에 살짝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불안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업종 이외에는 이 실적 호조세가 다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은 26조 7천억 원대로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1.9%가 감소되는 그런 수치가 나타났고요. 사드 여파로 인해서 호텔신라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중국 관련 수출 주력 제품들이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되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는 그렇죠.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특히 3, 4분기를 이끌 예상 주조주 면면들이 계속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분석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2분기에서 IT와 금융업종들이 자기 주도를 부각될 것이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바닥을 치면서 3분기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산업 소재 업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입니다. 결국 그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실적이 주가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투자자분들께서도 특히 하반기 3, 4분기 예상 실적이 호조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포트폴리오 구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 2분기에 그 편입 비중을 높인 기업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신다면 이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그렇죠 포트폴리오 구성 작업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을 여쭤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주식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 주식 비중은 50% 정도가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까요? 네. 사실 금주가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예. 아직도 좀 윤곽이 미흡하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앞서 지금 기조는 상승 기조입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 시장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죠. 다우는 조금 조정받고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면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같은 이 선진국 시장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상대적인 침체를 보였던 중국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국내 시장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불변입니다. 다만 향후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는 제가 앞서서 살짝 언급해드려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기업들이 장을 이끌 것이다. 지난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IT를 포함한 금융주들이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산업 소재주들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것과 말맞춰서 하반기에도 실적 호전 예상 종목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 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그리고 옵션 만기 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거든요. 물론 쿼드러플리칭데이 선물과 개별 주식이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만기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금주 주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두 번을 찾아뵙죠. 그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좀 더 대략적인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주식 편입 비중을 한 50% 정도 가지고 가는 그래서 향후 주도주를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배팅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전히 예상 주도주,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상 주도주들은 하반기 예상을 주도할 종목을 제가 꼽는다면 저는 자산주로 한번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가치 우량주들이 항상 이런 1차 상승 후에 소광변을 보일 때 주도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산주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고가주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 철강주, 이 철강주들의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철강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서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강도 높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 여전히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 이제 미국이 올해 한 차례를 금리를 인상하느냐 아니면 그 시기가 9월이 되느냐 12월이 되느냐 언제가 되느냐를 시기만을 남겨놓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그렇죠 확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금리 인상의 최대 이슈가 은행주라는 것은 뭐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은행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테마 중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 특히 환경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역시 주도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새롭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저는 올 3, 4분기 7, 8월 이 여름 수혜주로 음식료 업체와 유통업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드 여파로 해서 엄청난 침체 국면을 보였던 것이 유통주와 음식료 업체입니다. 근데 중국 경비의 회복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의 강한 상통 탄력도에 반하여 국내 음식료와 유통업체들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사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실마리는 풀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주들의 수급 현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유통주들도 지난 상반기의 침체 국면에서 하반기에는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히려 신규로 진입하시려면 이 음식료와 유통주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주식시장은요. 상승장일 때, 그죠? 우리 그 흔한 말인 거죠. 장마다 꼴뚜기가 아니라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늘 상승장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상승장일 때 확실하게 이익을 확보해 놓지 못한다면, 그죠? 투자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목표로 한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상반기에 요구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그렇죠, 올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깊은 그런 냉철한 분석을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바구니에 담을 종목을 한번 엄선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강 이사는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이재강 이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밤사이 중북부 지방에는 2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장마 전선이 약화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으로만 비가 약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에는 점차 개면서 전국이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단 동해안 쪽은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또 영남과 전라 동부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더위가 찾아옵니다. 어제 25도 안팎에 머물렀던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불쾌감도 강하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 기온 서울 32도, 춘천 3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 무덥겠습니다. 영동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고 경북 동해안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대구 35도, 광주 3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물결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가방 속에 작은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나는 날이 많겠고요. 이후 주말쯤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